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거지요. 참 잘한 결정입니다. 야 5당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여야가 없으니 민주진영 5당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진영 5당에 촉구합니다. 이제 한덕수를 탄핵합시다. 아니 탄핵해 줍시다. 저렇게 사악하고 간악하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자를 대선의 심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민은 이해합니다. 한덕수를 또 탄핵하면 혹시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만두고 나가서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저런 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그건 망하는 길을 넘어서 내란 정당임을 천명하는 길이 될 것이니 심판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위반하고도 살아 돌아왔으니 나는 헌법 위에 있다 이런 착각으로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하는 자를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놓아두게 되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소개하는 춘천 닭갈비 들어볼까요? 정어리몰 춘천 닭갈비입니다. 여러분 춘천 닭갈비 1+1 총 2kg를 보내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새롭게 만든 춘천 진짜 닭갈비인데요. 국내산 닭 100%. 세상에 국내산 닭 얼마나 귀합니까? 브라질산 아닙니다. 국내산 닭 100% 사용하고 순살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혹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 나 매운 거 때문에 닭갈비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간장 맛까지 준비해서 간장 맛으로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두 팩에 23,900원. 야, 무료 배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새 치킨 한 마리 가격도 2만 원이 넘는데 정말 이 정도면 가성비 완전 끝판왕 아닙니까?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깻잎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까지 썰어서 곁들여서 볶아주시면은 집안의 춘천을 품은 춘천 닭갈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춘천 닭갈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맛있겠다. 이 춘천 닭갈비가 그냥 춘천 닭갈비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 춘천에서 만든 진짜 춘천 닭갈비라고 하니까요.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대선까지는 47일 남았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전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신유진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두 재판관 임명하는 지명한 거 안 된다 이렇게 결정했지요. 네,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권한 대행이 이 재판관을 지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 등 요청안을 제출하면은 더 이상 이 지명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완규, 함상훈 이 사람들이 지금 임명에 대해서 만약에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신청인이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헌법 재판을 받게 되면은 헌법 재판이라는 거는 재심도 안 되거든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3명 국회의 몫으로 돼 있는 것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네. 왜? 대행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놓고 그렇죠. 자기가 대행으로 있으면서 그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 윤경호 소장님
난 그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될 수 있나.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명을 해놓고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한 걸 발표했다. 그러니까 각하해야 된다. 그런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새치혀의 장난 이걸 떠나서 한덕수 팀이 그런 법기술자들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배운 거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팀이라는 게 지금 총리실에 공직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봉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면 정말 통탄할 일이고요. 바깥에 뭔가 사조직이 이런 아주 교묘한 조언을 해준 거라면 흔히 말하는 이 큰 그림에 뭐 큰 그림이라고 해봐야 용산의 조정을 받은 꼭두각시 한덕수 이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명이 아니라 발표다. 이 말은 얼마나 한덕수라는 지금 권한대행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표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를 탄핵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명이니 발표니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 이것 자체도 사악하지만 일단 거짓말입니다. 그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뭐라고 밝혔는지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도 참고 자료. 이거 총리실에서 낸 겁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였습니다. 아니 안정걸 소장님 해놓고 그러면 뒤에다가 지명할까 말까 고민 중에 발표합니다. 이래야죠. 예. 그 바이든 날리면 똑같은 거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지명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라고 조작할 판이고 사실 그런 짓도 서슴지 않을 자들입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한덕수 이것으로 저는 엄청난 정책 타격으로 날아갔다고 보는데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또 그 확실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문수도 제치고 나경원도 제치고 한동훈도 제치고 그래서 거의 대선 출마처럼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잘하면 그래 얼른 지금 선거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전국 돌아가면서 선거운동하고 있거든요. 얼른 쫓아내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끌어내야 되면 안 되면 이제 법야권이 결단을 내려서 뭐 예를 들면 뭐 탄압받는 서사 한덕수가 노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선거 관리하고 경제 살리기라고 했더니 지선군으로 다니자 얼른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여론이 훨씬 우세할 것 같습니다. 자, 지명을 했어요. 그럼 왜 지명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야,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나가라고 하는데 뭐 마땅한 뭐가 없지 않냐? 뭔가 좀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거대 야당에 의해서 탄압받는 그런 모습 어때? 그러면 내가 갑자기 지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말도 탄핵에 야, 또 탄압받았어.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짱구를 굴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못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언제부터 호남 출신인데 호남 출신 보수 후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 갔다가 뭐 울산 갔다가 맞다 손편지 써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건 다 알려진 건데 윤경호 소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나 박정환한테 직접 들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 자기 호남이라는 거 숨기고 살았던 자예요. 그거 제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96년 12월입니다. 당시 한덕수가 무역통상실장이라는 1급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허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예. 특허청장도 당시는 차관급이 아니고 1급입니다. 수평이동이긴 해요. 그러나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많은 신문들이 일종의 인사 프로필을 써줍니다. 거기에 경제신문 두세 곳에서 한덕수 당시 실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그리고 그 사람이 초등학교까지 전주에서 다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이
당시에는요, 본적이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안덕수 당시 실장은 본적을 서울로 옮겨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면서 옮긴다, 뭐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본적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 그다음에 한덕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기자들이 본적 서울이지만 전주 출신이다 이렇게 기사에 썼는데 그걸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서 그리고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내서 본적이 서울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98년 3월에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이 되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나 전주 출생이야 라고 뒤늦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따로 없죠. 본인이 필요하면 부인했다가 뒤늦게 전라도 사투리로 나도 사실은 전라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일부 당시에 전라도 출신 공직자들이 그 이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리고 김영삼까지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의 정권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또 옹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여주는 다른 일에서도 보여주는 기회주의 행태가 이런 것까지 다시 소환을 해서 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진짜 기회주의고 저질스럽고 추접스럽고 아주 사악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응?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이죠. 전형적인. 지금요, 탄핵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미국 간이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안진걸 소장님. 네. 미국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뭐 트럼프랑 직접 뭐 대화를 한 뭐 이런 지도자급이다 하면서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선으로 나오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싶은데,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수세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차기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만약에 한덕수나 최상목이 어이없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지금 이게 재밌는 게요. 트럼프가 갑자기 상에 꼬이니까 중국한테도 협상하자 꼬리 내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국에 5개 나라를 지정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만히 보니까 최상무하고 내가 한덕수랑 통화한 다음에 한덕수가 너무 좋아하고 막 지 공이라고 막 뻐기고, 근데 트럼프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호호 이것 봐라,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 호구 되겠는데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랑 최상목을 구슬려 가지고 아마 트럼프가 최대 성과를 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을 봐라, 내가 한국으로 뒤늦게 많은 걸 얻어냈다라고 덤탱이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자기가 가서 미국하고 뭔가 잘 협의했다 해가지고 이걸로 자기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그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저는 이제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긴급 투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애청자님들,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때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를 한번 좀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자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게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고리에 따라서 인수위를 꾸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6월 4일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각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 94조를 보면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을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청권이 있습니다. 이 제청권은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국무총리 제청권에 대해서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때 당시에 대행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한테 국무총리니까 뭐 제청하고 그리고 좀 물러나면 어떻게 했느냐 부탁을 했어요. 사표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내각 구성이 55일 만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55일 동안 내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사표 내면 다행이지만 안 가고 버티면 뭐 이제 국무총리 사퇴하라고 그러면 또 하겠지만 나 제청 못해 이렇게 버티면 하염없이 내각 구성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그렇죠? 예, 법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문제까지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의 뭐 임기를 언제까지로 살려둬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5월 4일 전에 탄핵이 되어서 뭐 탄핵이 된다면은 한덕수는 뭐 자연스럽게 뭐 탄압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5월 4일이 그럼 지나서 탄핵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이제 투표를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만 대표적인 의견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녀 제이님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나라의 이권을 다 넘길 거고 불공정한 대선 관리 두 가지 면에서 절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러셨고요. 김성호님은요. 저는 한덕수 탄핵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탄핵해서 덕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한번 패널들 의견도 들어볼 텐데 이경란님, 앵커님 화가 많이 나시나 봐요. 손으로 볼펜을 계속 괴롭히시네요. 워워 진정하세요. 제가 그랬습니까? 조금 한덕수 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다뤄야 할 것들이 보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쑥 오늘 다뤄야 할 아이템을 정리하면서 오늘 쓰레기통 정리하는 시간이네. 한덕수, 네. 예. 최상목, 이완규, 권성동, 이진숙 김성훈까지. 네. 이렇게 좀 다뤄볼 거거든요. 네. 김성훈은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 없어서 걔는 다루지도 못해요. 또 다룰 감도 안 되고. 자, 네. 용영호 소장님 먼저 탄핵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100번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날개를 달아준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때려주기를 마치 기다리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하나 더 저지를 일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령 내란 관련해서 문건들을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봉인을 해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작태를 한덕수가 퇴임 전에 한 번 더 하고 퇴임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탄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쓸데없이 아까 키워주는 그래서 뺨을 때려주길 기다리는 작자에게 굳이 필요 없고요. 오히려 투명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투명인간 대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좀 신중한 입장이시네요. 근데 김성호님은 아까 제가 신중한 뜻에서 이런 의견을 내신가 했더니 한덕수 탄핵하면 배공기 탄핵 이런 글 올리시는 거 보니까 조금 수상하긴 하네요. 김성호님.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셔도 좋은데 네. 항상 우리 배공계 정치 1번지에 와서 교화가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신중론 나왔고 네. 신유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우선 한덕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덕수가 이제 또 지금 대선 후보로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은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기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러 4월 중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처분에다가 한덕수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트럼프를 핑계대면서
트럼프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나려고 그러다가도 아니 뭐야 나 때문에 무슨 자기네 국내 정치에서 나를 이용해? 오히려 한덕수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덕수는 자진해서 어떻게 보면은 찌그러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전 들거든요. 게다가 또 무소속으로 나가려면은 굉장히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뭐 5월 4일 전에 탄핵을 하더라도 한덕수 뭐 탄핵받아서 탄압받고 출마한다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5월 4일 전에라도 탄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캐스팅 보트네요. 아이고 저야 싹 다 탄핵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범야권 어제 3인당 한창민 대표를 만났더니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줄 탄핵이 아닌데 네. 꼭 필요한 탄핵을 한 건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한 건 그중에서도 몇 개 안 되는데 네. 하도 탄핵 많이 했다는 공개를 받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덕수가 나오면 땡크라고도 생각하지만 정말 혹시라도 그 중도층 일부까지 너무 민주당이 또 마지막까지 어쨌든 경제민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바했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까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걸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탄핵은 추진을 하되 그 시점이라든지 실제 마지막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의 취도 보고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조금 절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들의 투표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추합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압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탄핵이 많은데요. 제가 얼른 살펴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두 분께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걱정했던 저러다가 이완규, 함성훈 저런 자들이 헌법재판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한숨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안 재판이 남아 있지만 신유진 변호사님 시기적으로 일단 6월 3일 전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안 판단 자체가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나머지 공석인 2명으로 인해서 이 결론이 바뀔 사안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가처분 결정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7인이지 않습니까? 7인이서 뭐 5명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몰라도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서도 좀 알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3일까지는 본안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한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아주 작은 공기업의 지금 감사나 사장 자리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노조라든지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마지막까지 지금 뭐 59군데 막 심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서면 쫓겨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직만 엄청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헌법재판관 여러분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은 법조인 계시지만 법조인 사실은 대법원을 헌법재판소보다 더 상위 기구로 보잖아요. 전체적 느낌에. 네. 그래서 대법관을 더 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헌법재판 가는 이 판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 역사적 국면에서는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의 격변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보다 더 큰 역할도 하는데 그 6명 6년짜리 임기 그다음에 심지어 연임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연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2달도 안 남기고 어떻게 선출된 한덕수 같은 자가 이런 확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에 확 이럴 때 확 해줘야 이런 확 한덕수. 네. 그래서 예.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저는 아마 재판관님들이 7명 체제로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월 3일 전에도. 위원으로. 네. 왜냐하면 이미 9명이 마음 모았다는 것은 네. 야, 이 헌법재판관 우리는 민주적 정당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 뽑아준 거야. 국회나 국무총리 선출도 안 된 자가 어디 우리를 뽑아라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존감도
긍지도 작용했다 봅니다. 네. 그 연장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저께 전원일치로 예. 결정을 내린 게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스스로가 자기들의 존엄을 헌재의 존재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 거다. 무슨 얘기냐? 자격이 없는 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생기는 헌법재판소의 권위 실추 그리고 그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는 논란을 아예 불식을 시킨 거. 그러니까 지난번 윤석열 탄핵 때도 전원일치라는 결정이 나온 거 그때 그 헌법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원조 모델이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은 아무리 시간이 끌리더라도 반대 의견들을 점점 줄여서 수렴을 시켜서 반드시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렸다. 왜? 그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세우는 실제 이번에도 9대0이라는 결정이 나온 다음에 8대0. 많은 8대0이라는 네. 결정이 나온 다음에 많은 논란을 불식을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9대0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이번 9대0 윤석열 저번 탄핵 때. 네. 예. 탄핵. 그래서 어제 네. 저는 결정도 네. 이 전원일치라는 결정을 내린 이거에 그렇죠. 더 이상의 본안 소송도 필요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나섰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걸 그냥 정리했다. 사실 헌재가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번에 한덕수의 위치에 대해서 헌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차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다르다. 이건 과반이면 된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는 이거다.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만 해라. 그것을 어제 다시 확인한 거니까 헌재 결정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그 당시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권한 대행의 위치를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야 권한 대행이 이렇게 지명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뜻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완전 9대0으로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중간 집계 2,484분이 투표하셨는데 탄핵해야 된다가 91%. 아직 때가 아니다 9%. 예. 아니 때가 아니다보다도 쓸데없이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이거니까 없다. 조금 뉘앙스는 예. 다른데 그러면 질문을 그럴 필요가 없다로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날개를- 그런 뜻으로 투표해 주시고요. 김성호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네요. 아까 한덕수 탄핵하면 백운기 탄핵해가지고 제가 조금 수상하다라고 했는데 백운기님 저 간첩 아닙니다. 저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촛불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안진걸 사무장님도 함께 했지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제가 잠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본인 의견 관찰하시려고 왜 백운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성호 선생님께서는 한덕수 탄핵에서 혹시라도 역풍 불면 그런 걸 걱정하시는 우리 것 백운기 같아요. 선생님도 제가 사랑하지만 탄핵할 거야 이런 농담이셨을 거예요. 아마 농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장 탄핵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은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 중심으로 정책 선거라든지 민생 경제 살리기 이슈로 우리가 선점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탄핵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고민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절충적 의견을 낸 거지 윤경수 선생님은 저희가 뭐 분노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당장 쫓아내고 싶고 사실은 탄핵 이전에 양심 있는 자라면 오늘 사표 쓰고 나와서 선거에 지가 출마라도 말든 해야지. 어디서 선거 중립관리자가 막 전국 돌아가면서 선거운동을 합니까? 아니 광주 가갖고 인터뷰한 거 가관이에요. 아주 그냥 거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요. 와, 이 착한 식당들의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지는데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혼 불법 사항이죠. 공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자인데 아주 너절한 자죠. 예. 예, 투표는 계속됩니다. 투표하실 때 하신 김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이완규 헌법재판관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꼴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요. 근데 이완규 이자가 말이죠. 그때 지명됐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탁 법제처에서 나와가지고 뒷짐 딱 지고 뭐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확 그냥. 근데 학씨.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버버버버 하는데 어째 저기에 윤석열 그 똘마니들은 다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를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왜 나왔어요? 뱀장어.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버리면 정말 못 잡죠. 어제 국회에서 지명이야 뭐야 그러니까 참 아휴 답답해 하더만요. 네. 저 이완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 검사와의 대화에도 나왔던 예. 자잖아요. 인사권 넘기라고. 저런 거를 며칠 됐어요. 지명한 지. 참 한여름밤의 꿈이죠. 며칠간은 우와 드디어 나도 이제 참 생각지도 못했던 검사였는데 검사 출신이 헌법재판관 그것도 6년짜리 우와 이랬을 거예요. 예. 확 그냥. 그리고 중간에 저기 공직 검사도 그만두고 나갔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그래서 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날 법제처장 시켜주고 와 이제 헌법재판관 윤석열 한도수 김건희한테 잘 보였더니 그 지명이라 본인도 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하니까 속으로 한덕수 뭐야 이거 씨 아마 이완기도 그랬을 겁니다. 학씨. 아니, 저자는 빨리 내란죄 공범으로 그럼요. 예.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삼청동 안가에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휴대폰 증거인멸 그것만으로 오히려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대상이죠. 최연희님 헌재 재판관님들 이완규 같은 게 들어온다니 화들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수준 떨어진다고. 그런데 방금 이제 윤경호 소장님 지적하셨듯이 저자는요 내란 가담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바꿨는데요. 자 오늘 쓰레기통 하나씩 털어봅시다. 한덕수, 이완규, 그 다음에 최상목. 야 여기는요 보십시오.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너 휴대폰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그거는 바꿔서 버린 게 아니고 2대를 갖고 있다. 그거 바꾼 거잖아. 그게 쩝쩝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게 정청래 위원장이 너 내가 조문 하나 읽어줄게 잘 들어봐.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징역이 1년 이상이야. 그 징역이 세대요. 네. 1년 이하도 아니고. 근데 그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네가 만약에 자백을 하면 국회법에 이거를 사해 주거나 감형해 줄 수 있어. 잘 생각해서 대답해 봐.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이야, 나 그거 보고 저런 쥐새끼 같은 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 왜 다 이 모양이에요? 이완규도 그렇고 최상목 아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그거 한번 보실래요?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2번, 김용현 3번, 조지호 청장 2번, 이완규 법제처장 1번.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냐? 저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증인을 생각해서 국회법에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라 참 안진걸 소장님. 좀 불쌍하다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참 뭐랄까 가소롭기 그지없고 막 너무 인간이 안 돼 보이고 못 돼 보일 때는 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잖아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고난대행까지 한 자가 아니 그냥 처음부터 저는 이중할 의도도 없고 고장나서 고쳤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왜 그 시점에 고장이 났는지도 의문이지만 분명히 비싸고 좋은 핸드폰 갖고 다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이제 딱 밝혀지니까 고장나서 고쳤다고 또 거짓말하는 이것도 거짓말 아닐까요? 이번 내란 와중에 핸드폰 판매하는 회사만 돈 번 것 같아요. 아 많이 했네요 진짜로. 네. 최상무 의장은 지난번에 비아폰 받았죠? 라고 부승찬 의원이 질문했을 때도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가지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가 지금 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짜 맞추면은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에게 그 계엄 지시 문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편성해라, 예산 편성하고 국회 운영 자금 끊어라 이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놓고도 자기는 읽지 않았다. 그것은 쪽지였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될 말입니까? 이자는 지금 휴대전화 바꿨죠, 비아폰 받았었죠. 모든 게 이 내란에 가담된 자구나라는 것을 다 지칭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미꾸라지처럼 여기서 뭐 말 바꾸고 뭐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라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샅샅이 수사하면은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아폰을 받은 자가 한덕수도 비아폰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비아폰을 받은 이 내란 관련된 자들이 이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했고 내란에 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지만 우리나라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아폰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네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쪽지 뭐 문건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때 서영교 의원인가가 네. 이런 쪽지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 한번 그거 있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때도 참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게 쪽지예요? 이런 쪽지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게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전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인지 몰랐습니다. A4 용지를 뭐 한두 번 봐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내란이잖아요. 내란이에요, 내란. 그럼 내란이라고 고발을 해야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봐야죠.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이거 고발해야죠. 저는 반대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돼요? 탄핵을 남발한다고요? 징계를 때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잘랐어야지. 자르지 않으니까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저 최상무 의가 경제 관료잖아요. 예. 그런데 법과대학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법과대학에서 지금 배운 게 법기술, 미꾸라지 이 행태만 배웠구나라는 걸 이제 저런 데서 보여주는 건데 저는 미국 국제 1억 9천만 원어치 투자 이건 지가 몇십 년간 했던 경제 관료로서의 그걸 정말 후한무치 중에 후한무치다. 왜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말고요. 경제부총리는 흔히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요. 우리 원화값과 달러값 환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구두로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부총리가 몇 마디 하는 게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는 미국 이 달러 그리고 원화 이 환율 시장에서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키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지가 미국 국채를 사놓고 이게
미국 국채값이 오히려 떨어져야 지가 이득을 보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최상목의 저 미국 국채는요, 매입 시점을 캐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에 그냥 있는 현황만 올려놓은 거예요. 지가 인사청문회 할 때 1억 5천만 원 정도 어치의 미국 국채가 있다는 게 논란이 돼서 팔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매입을 했는데 도대체 이 재매입을 한 시점이 심지어 계엄령 윤석열이가 발표한 이후인지 그 여부를 저는 명확히 규명을 해서요. 아까 한덕수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로서의 최상목은 그거 하나로 자격 자체가 없는 친구다. 그리고 지가 20몇 년, 30몇 년 경제 관료를 했던 걸 저 행동 하나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저는 코 박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파님은 이런 걸 주셨어요. 심지어 언제 다시 샀는지 끝까지 말도 안 하고 한국 거가 더 많습니다. 이럽디다.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최상목이 아주 정말 나쁜 게 처음에 쪽지라 그래가지고 네. 정말 다 쪽지를 연상해가지고 이 비상겸이 좀 언급게 됐나? 이런 인상을 줬어요. 그래. 사실 문건이면 이렇게 준비된 문건이면 누가 봐도 야 이놈들은 아주 치밀하게 했고 각 부처마다 다 내렸고 처음에 그걸로 특검도 언론 될 때 뭐 확인해야 되는 여론이 더 비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짓말에다가 지가 해제한 것도 아닌데 국회가 해제하고 국민이 해제시킨 건데 게다가 국민들도 그 받은 게 그냥 쪽지였고요.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만 해도 아주 언급결에 홧김에 술김에 했나? 김건희 시켜서? 실제로 준비도 거의 안 했구만. 웃긴 놈들이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 쪽지란 말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최상목이가 그 처음부터 의도했다 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내용도 안 봤다 쪽지다. 근데 내용이 제일 살벌한 건 그렇죠. 최상목 문건이 가장 살벌한 겁니다. 그렇죠. 지가 접었다겠는데 접었다 말도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인데 그 연장에서 한덕수나 최상목은 내란 공범으로 따로 기소를 함으로써 응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징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탄핵이라는 걸로 날개를 달아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하다 넘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들이 기소가 되거나 또는 뭐 직무 정지가 되거나 그래서 재청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다. 대행이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슬쩍 나왔습니다만 굳이 국무위원 장관 아니고요. 차관 체제로 당분간 끌고 갑니다. 왜? 지금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내란의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뒷불 치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6월 4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는 차관 체제로 당분간 가다가 새 정부의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아서 정식으로 등장하고 나면 그분이 제청을 해서 그때 국무위원들, 장관들 새로 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법학자들이 또는 법 전문가들이 논란 뭐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꿀짱구님, 쪽지도 구별 못한 자가 나라 돈을 만지는 자리에 있으니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에라이 상목이야. 그것만이 내 세상님. 그러니까 진작에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직위원 탄핵하라고 했건만 그놈의 역풍 화나셨지요. 아이님,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해야지 출세하는 거다. 젊은 사람들 배우자. 비꼬신 거죠. 자, 순댕이님, 누가 제일 쓰레기인가도 투표합시다. 재밌네요. 그래요? 오늘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나올까? 일단 1번 쓰레기 한덕수, 2번 쓰레기 이완규, 3번 쓰레기 최상목, 4번 쓰레기 권성동, 5번 쓰레기 이진숙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 한번 5명 상대로 너무 어려운가요,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요. 좀 어려운 것도 좀 풀어봅시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를 폭행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하고
미디어 담당관 뭐라 그래? 책임을 다하겠다고 쓰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죄송하다는 게 자, 무엇이 죄송한지 자, 그거 내리시고. 이거는 국민께 더 죄송한 일 같은데요.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잡지는 마시고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 아니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습니다. 찍지 이게 마세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타파하고는 네. 안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타파도 언론사입니다. 언론에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죠. 지라시지. 다음에 뉴스타파 취재 응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금 제 손목 감정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 여기 빨리 와가지고.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지 조치 취하라 그래. 박상훈 비서관이 갔어요. 아니 너희들 여기 있어. 도망 못 언론의 가게 자유 잡아. 없습니까? 언론의 자유 없습니까? 저희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에요. 그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라시예요. 저 진짜 자, 이제 찌라시 문제는 조금 이따 논의해 보기로 하고 신유진 변호사님, 저건 폭행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폭행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강제력을 사용해서 심지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기자가 손목은 잡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손목에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거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심지어 여성이 남성 손목 끌고 가도 폭행이 될 수 있는데 저 등치에 그 연약한 여기자의 손목을 끌고 한참 갔잖아요. 네. 나중에 보니까 빨갛게 됐더라고요. 네. 예. 우리 대법 판례는 심각한 폭언도 모욕뿐만 아니라 폭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말로 큰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건 그냥 폭언이 아니라 아예 행동으로 그냥 기자를 거의 위협적으로 무슨 현행범인 것처럼 해서 국회 경위한테 현행범 체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나중에 보좌관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는 거 보세요. 저 보좌관님들 이분 좀 저랑 떼어주세요도 아니고 야 니네들이 여기 있어 도망 못 가게. 그리고요 진짜 나쁜 게 사실 취재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있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면 보통 모든 공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약속된 취재가 아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취재 응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에서 취재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말로 하고 가면 돼요. 그럼 그 기자들 어떻게 하면 그냥 뒤따라가서 답 좀 해주세요. 답 좀 해주다가 제풀이 치서 다 그냥 가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까지는 안 쫓아가는 게 또 관행이니까 엘리베이터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냐. 그럼 될 일을 매우 고압적 위협적이고 손목 잡아가지고 현행범이라 그러면서 모욕을 주고 위협을 하면서 진짜 그 국회 이제 방우라 그러는데 국회는 방우 선생님이라는데 방우 선생님한테 인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야만적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취재 안 한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태도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기자를 상대로 끌고 가는 폭행을 하고 뭐라 그래? 그리고 야, 못 가게 붙잡아놔. 이런 태도가 뭡니까? 우선 저는 형사고소를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피해 당사자, 그다음에 언론 매체에서 해야 되고 이 국민의힘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에 특정한 언론사, 특히 MBC는 뭐 질문 안 받아. 그다음에 뉴스타파는 질문 안 받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찌라시도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이제 주관적인 주장이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나 매체로서 미디어로서 이미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특정한 매체를 대상으로 거기는 질문을 안 받아. 이따위의 행태는 아까 기자가 했던 얘기처럼 정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그걸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동이고 그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저 기자가 끝까지 저는 형사 고소를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또 보겠지만 홍준표 후보도 어제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하니까 안 받고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찌라시 얘기를 하는데 뉴스타파가 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척을 당합니까? 국민의힘에 부당하고 잘못되고 명태균 관련돼 있는 것을 꾸준히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타파의 그 취재력과 용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우리 정어리TV는 매우 아쉽습니다. 힘을 키우고 싶은데 찌라시 하는데 찌라시의 특징이 뭡니까? 찌라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찌라시거든요. 제가요 집에서 조선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찌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조선일보가 찌라시인지 제가 단적인 예를 오늘 집을 나서는데 우리 맞은편 집은 조선일보를 봐요. 근데 아직 신문을 안 갖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 봤는데 헤드라인에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뭐겠습니까?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거 가처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헤드라인에 안 보여. 조선일보가. 남의 신문이라 내가 쫙 펴지는 못했지만 일단 헤드라인에 안 보여. 이게 찌라시 아닙니까?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자기들 불리한 것은 전부 다 숨기죠. 심지어 이번에 정말 여러분 8대0 파면 때 언론사 헤드라인 비고 화제가 됐거든요. 다 8대0 파면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보수 매체들도 헌법과 민주의 이름으로 파면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양념을 딱 예쁘게 했어요. 네. 조선일보는 헌재도 야당 지적.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 내용도 윤석열이 주장한 것을 요약하는 내용인데 마치 헌재가 야당이 줄타내겠고 입법 독재를 한 것처럼 헌재가 지적했다라고 왜곡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찌라시 이런 건 찌라시죠. 이런 건 찌라시. 조선일보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새 정부 들어서면 여러 가지 개혁 대상 중에 반드시 조선일보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찌라시 언론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죠. 언론이나 정부 기관이나 그 기본 바탕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제가 또 조선일보가 이게 찌라시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엊그저께 나온 김대중 칼럼인가 기예요. 그 많던 아스팔트 세력은 다 어디 갔냐고 울부짖더라고요. 이게 찌라시고 이게 선전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찾습니까? 또 조선일보가 마지막까지 5대3 기각, 4대4 기각서를 마지막까지 맹신하고 퍼뜨린 잡니다. 그럼 조선일보 그 소스는 어디서 왔느냐? 이번 헌재는 정말 보안을 완벽하게 지킨 걸로 평가받거든요. 직원들도 물어보니까 직원들도 직원들의 상식선에서 반드시 8대0 인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재판관들의 그 일말에 분위기가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비서들까지도. 근데 용산 대통령실이 5대3, 4대4를 희망하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흘렸는데 그걸 받아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 게 조선일보. 이게 바로 이런 걸 바로 찌라시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기사를 전하는 이제 보도를 하는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뉴스타파 얘기 조금만 드리면요. 뉴스타파가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정말 드문 독립 언론입니다. 왜 독립 언론인지 아십니까? 언론사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권력은 뭐 음으로 양으로 여러 세금 뭐 또는 협찬 이런 것들의 지원 뭐 이거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에 위해서 광고를 받지 않아요. 그럼 뭘로 재정을 꾸리느냐? 후원금으로만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진정한 독립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매체인데 그걸 찌라시라고 얘기한 건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이고
그건 의도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니까 아까 이명주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응징을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뉴스타파 여기자가 참 당차네요. 그리고 정직한 거죠. 그걸 또 참아내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진 같으면 저거면 바로 쓰러졌어요. 기절했을 거예요. 졸도해가지고. 예. 그렇죠. 생쇼를 했겠죠. 막 넘어져가지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언론사가 폭행을 뉴스타파를 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정당하고 제대로 말하는 언론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언론사 어디신지 말씀하시고요.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나 저,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뉴스타파 기자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합니다. 예. 저 삔질삔질한 아나운서가 더 기분 나쁜데요. 저놈이 더 기분 나쁘네. 계속 학이 나오네요. 예. 그 전에 또 하나 웃긴 게 혹시 보셨나요? 어제 이제 정책 발표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 딱 읽는데 뭐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걸 더듬더듬 읽어. CHDC였던가 뭔가 뭐 이렇게 딱딱딱 읽다가 이게 뭐지? 자기 공약인데. 참으로 정말. 윤석열도 계속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공약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됐고 이거 뭐 한 번 더 읽어줄까? 이러고 자기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현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아리백이 휴대폰으로 뭔지도 모르고 탄소 중립이어야 되는데 탄소 중심이라는 모자를 쓰고 나타나질 않나. 네. 하여튼 그리고 이런 휴대폰으로 자들이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미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신호가 지금 홍준표가 또 저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자기 공약을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혹시라도 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마저도 이해를 않고 발표를 한다. 도대체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뭘 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윤경호 소장님. 뭐 지금까지 그냥 그 짬밥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상황은 대선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거 이게 아니라 내란의 잔불을 지금 끄는 거 이게 다 연장선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되죠. 뭐 각 당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은요. 이번에 보면 당내 경선에서도 정책 토론이 그 이전 2017년 박근혜 때 탄핵당한 이후에 했던 각 당의 정책 토론에 비해서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민주당만 해도 뭐 당시에는 13번인가 했다는데 이번에는 불과 2번 하고 말잖아요. 국민의힘 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뭐 4명으로 줄어드나요? 저렇게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한 공약조차도 인지를 못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다음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5년 후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요 내란 이 잔불 끄는 거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다. 게다가 문제는 저자들은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게 전혀 없는 자들이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정책에 대해서도 내 공약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사람들이 어떡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고요. 이런 거 몰라도 돼. 나 찍어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그냥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를 찍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건 이거였어요. 카드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게 뭐라고 했지?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조금 있다 나는 잘 모르니까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이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워딩으로 옮긴 거예요. 디지털 화폐 CBDC 공약을 하려면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죠. 이런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항성과 행성도 못하면 구분을 못하면 뭐를 해야 된다.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참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대구시장으로 대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놓고 중도 사퇴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아니, 나는 이제 큰일 하러 서울 갑니다라고 글을 올린 자입니다. 아마 대구 시민들도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예. 보궐선거 만약에 치러야 돼요. 예. 그거 치러야죠. 1년 이상 임기가 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비용을 물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선거법 바꿔야 예, 돼요. 예, 저런 진짜. 자들을 위해서. 예, 본인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중도에 그만둔 사람. 얼마 전 구로구청장이 그 꼴이잖아요. 주식 백지신 타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자들한테 보궐선거 35억인가 발생했다는데 물려야죠. 근데 아무튼 국민의 후보들 너무 한심한 게요. 전부 그냥 이재명 악마 경쟁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허위사실을 통해 가지고 뭐 드럼통에 들어가는 나경원이 있질 않나 뭐. 자, 마지막 한심 그 쓰레기 자체입니다. 갑시다. 마지막 쓰레기 이진숙. 국회에서요. 우원식 의장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침 우원식 의장님도 계시니까 국회목 3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것을 딴 얘기로 국면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2인 구조에 결정한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났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판결은 다른 종류의 판결이 위증하지 있고, 마십시오. 다른 방금 말씀하신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이 국회입니다. 차분하게 하시죠. 싸우지 마시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정부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잘 종합해서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답변 태도에 그렇게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대답도 정말 제가 듣기에는 거북하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게 적개심 참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약간 돌아버린 게 지난번에 신동호 네, EBS EBS 불법적으로 임명했잖아요. 그게 불법이란 거를 본인도 알면서 막 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 이게요. 한덕수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더 흥분하고 날서고 날뛰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오히려 위배하고 그에 반한 행동을 그것도 국무위원이나 뭐 다름없는 정부 부처의 장이 한다는 거 이 자체 오히려 매를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정치인으로 변신 선거 있으면 또 뛰어나와 그거에 또 박수를 보내주는 태극기 부대들이 있어. 이게 정말 악순환의 악순환인 건데요. 저런 자들을 정부 부처의 장으로 임명한 그 인사권 행사한 그 자가 더 나쁜 자죠. 아니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정말 타이르듯이 정말 차분하게 잘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서 1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다 팔아. 민주당은 다 팔아. 왜 상임위원 국회목에 그 위원을 임명하지 않느냐. 그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글을 쓰면서 국회에서 그런 뭐 자신에게 했던 뭐 세월호 보도에 관해서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 뭐 내란행위 관련된 헌재 판단에 대한 생각 이런 거 물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이거 정말 랄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달도 안 남았어요. 현장에서도 거의 전무만 일해요. 제가 국회 사무처장에 들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끝나면 내려가잖아요. 국민의석으로. 네. 이준석이 안 가고 우원시장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과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방호들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관계들 다
방창구고 원시장도 냅둬라 그랬대요. 근데 와가지고 원시한테 막 거의 뭐 쌍소리는 안 했지만 거기서 왜 그 편파적으로 하냐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국회 산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 뭐 그다음에 뻔뻔함이 기가 막히. 그리고 국회 선출목 시 이렇게 공전에 된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이가 최민희가 너무 싫어가지고 최민희가 무서워가지고 최민희를 절대 임명 안 하려고 추천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파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진숙은 윤석열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정당하게 임명 안 하면서 이 파행이 생긴 거잖아 다. 근데 마치 민주당 탓인 것처럼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의 그런 태도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 좀 이틀 사흘 네. 그냥 씹어버리고 안 나오는 거 이거에서 다 사인 받고 아 나도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구나라고 오판을 한 건데요. 그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습니다. 47 남았네요. 저런 모습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 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요즘에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나마. 윤석열하고 저 일당들 하는 걸 2년 더 볼 뻔했지 않습니까? 그 3년도 우리가 참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덧셈으로 새 정권 출범시키면 저 꼴 안 보게 되고 저 꼴 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들이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 다 이렇게 이제 심판받게 할 거니까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신유진 네. 변호사님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요즘에 기분 좋으시죠?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제 저는 현재 결정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춘천 닭갈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요, 정모리물. 아니, 좀 네. 저기 앵커님, 우리 애청자님들 좀 속 좀 풀어줄 만한 뉴스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거 먼저 해야죠. 윤석열 김건희 관제에서 8일 동안 그거 해야 돼. 예 물도 물뿐만 어마어마했었던데 200톤. 아니 물이 얼마더라? 200톤이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한 건지. 정말 뭔 짓을 한 거죠? 예. 200톤. 근데 일단 일부러 틀어놔 버린 거 아닌가? 수도를 털어놨어요. 예, 그 정도 수준이죠. 그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뭐 증거인멸하는 과정에서 물을 과다하게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7박 8일은 우리가 하루 이틀 시간을 주지 말자는 그런 야멸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죠. 최고의 공직자니까. 근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은요, 회사에서 파면을 해임되거나 해고가 되잖아요. 즉시 방을 빼고 짐을 빼고 나옵니다. 아니면 밤에 빼고 나가게 배려를 해주거나 늦어도 그 다음날 다 뺍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7박 8일 있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캣타워 500만 원이 되고 뭐 인터넷 가격 13만 원짜리인데 거기에서도 뭐 중간에 빼돌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수십 건 수백 건이면 매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검사하면 서울의 민생경제연구소에서 7박 8일 무단 점유 그다음에 거기에 공무원들로부터 경호를 강요한 거 아니에요. 네. 경찰, 군인, 경호처까지. 그리고 최소한 파티를 엄청 했는데 그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8일 동안. 그리고 캣타운이 매트리스, 고급 매트리스 그다음에 흰옥 욕조 이걸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거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국유 재산 절도 및 횡령. 제가 어저께 다 고발하고 왔습니다. 네. 요건 정말 잘하셨어요. 경찰 국수본에 고발했는데요. 예. 이건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면요 벌써 구속돼 있습니다. 아니 7일 동안에 쓴 수돗물이 228톤. 2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의 16배. 와. 근데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여관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좀 주인한테 분풀이 하려고 일부러 물 틀어놓고 막 팔팔팔팔 넘치게 해서 손해를 좀 끼치려고 하는 그런 옛날에 못된 집도 그렇죠. 한 사람들이 예.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뭔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막 그 희석을 시키고 네. 예를 들면 좀 무서운 거지만 뭐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물을 계속 틀어서 뭔가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걸 좀 파헤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데 그거 하나를 또 압수수색을 못 해가지고 돌아와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을 228톤을 일주일간, 7일간 쓴다는 게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상상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은 뭐 무엇일까 과연. 아무리 뭐 그 2천만 원짜리 흰옥기 탕에다가 물을 계속 받아도 그렇게는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조사를 좀 해봐야죠. 예, 그거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수본이 예. 즉시 압수수색 이제 일단 1차 뭐 용산 관저 1차 압수수색은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떠야 된다. 예. 경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잘하셨습니다. 겁니다. 예.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인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앞에 만화가게에서 10원에 3권인가 뭐 이렇게 네, 빨리 보니까 예. 남들 보는 2배 속도로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셨군요. 예. 임창화백님의 땡. 네, 땡이. 순정 만화도 좋아했어요. 네. 어미자. 그런 이제 윤석열이 가장 쉽죠. 저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글쎄요, 윤석열도 뭐 특별한 어떤 뭐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예, 김준혁의 역지사지 시간입니다. 김준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 웬일로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으셨대요? 예, 요즘 다시 좀 잘 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예. 본회의가 있습니다. 예. 예, 본회의 마치고 제가 5분 발언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지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예, 국민의힘 위원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퇴해야 된다. 대선 후보도 내어서는 안 된다. 예. 좀 강한 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세게 하시지. 한 50분 하시지. 근데 시간이 예. 국회가 정해준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5분 안에 그것을 다 농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본회의 때 권영진 의원이 뭐 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님하고 우리 김준혁 의원님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맞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박수 많이 쳐드렸는데. 예. 제가 원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언성을 높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영진 의원은 국회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안에 나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 의원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언성은 높인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 영역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조국혁신당 의원님 자리가 있고 이렇게 나름의 어떤 자리들이 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 들어와서 언쟁을 하거나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1948년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도입니다. 예. 이걸 처음으로 깬 사람이 권영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권영진 의원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좀 잠깐 나섰던 것이고 그 이후의 연장이 오늘 5분 발언으로 이어진 것이죠. 제가 5분 발언 안에 권영진 의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역지사지 나오신 뒤로 김준혁 의원님 아주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성원이 빗발치는데 미국에서 뭐 연락을 받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정어리 TV 제가 출연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우리 백운기 선생님 팬들이 많이 있고 예. 정어리 TV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정어리 TV를 보다가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친구 나중에 한번 한국 가면 꼭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친척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민주당의 김준혁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동생분이 예. 이거 종남이 누나 아들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는 예. 분이신가 보구나. 예, 저희 어머님 사촌 동생분들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찍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를 보게 됐는데 이제 정어리 TV 때문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친척인 거 모르고. 전혀 모르고 예.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안성에서 이제 같이 다니셨으니까 예,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는 못 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이제 한국에 잠깐 여행을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도 하시게 됐고 또 저희 의원실하고 또 연락이 돼서 내일 친척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저희 보좌진 분들하고 같이 국회 투어 다 하고 11시에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같이 뵙고 같이 인사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카톡으로는 제가 좀 인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정어리 TV가 맺어준 저희 인연이 좀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예, 예. 또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관계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 예. 저희 어머님 사촌 여동생이니까 예. 저한테는 이제 오촌 이모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모가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한 분이 더 생겨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지사지에 오실 때마다 인물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좀 탐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국민들 가장 차원 기분이 좋다가도 들으면 기분 나쁜 이름이 한덕수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에서 저희가 참 그 쓰레기 시리즈를 했어요. 예. 뭐 지금 여러 쓰레기들이 있는데 한덕수, 최상목, 이완규, 뭐 권성동, 이진숙 막 이렇게 많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한덕수가 1등 쓰레기인데 이 한덕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투표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참아야 되냐 했는데 91%가 탄핵해야 된다로 나왔는데 네. 이걸 탄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는 조금 있다가 따로 한번 네. 여쭤보기로 하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윤원용을 꼽으셨더라고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점이 닮은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원영이 영의정을 했습니다. 예. 영의정을 했는데 어느 왕 때죠? 명종 때 명종 때. 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라고 중종의 이제 세 번째 왕비였죠. 바로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힘을 믿고 권력을 이제 장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덕수와 윤원영을 이제 같이 보게 된 거냐면 윤원영의 말로가 매우 비참합니다. 예, 온갖 전횡을 누리다가 말로가 비참한데 한덕수 지금 현 국무총리의 말로도 저는 윤원영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 현재 내란 대행이 누구의 힘을 믿고 저렇게 거친 표현으로 날뛰는 것일까? 이것은 김건희의 힘을 믿고 그런다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인 되시는 배우자 되시는 최아영 여사, 예, 이분들이 무속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윤원영의 아내가 그 유명한 역사 속의 인물 정난정 아닙니까? 예. 예. 그 정난정이 요녀라고 그래요. 요녀라고도 예. 이야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권력의 화신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인물이고 또 무속에 심취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로 보게 됐을 때
윤원영과 정난정의 이런 관계, 여기에 문정왕후와의 관계, 또 무속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역대 재상들 중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재상들 중에 윤원영이 가장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과 닮았다. 아. 예. 영의정쯤 되게 되면 명망 있는 영의정이 매우 많습니다.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영의정들도 많이 있죠. 뭐 이항복이라든가 오리대감이라고 이야기한 이원익, 또 유성룡,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재상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재상, 윤원영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윤원영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윤원영의 말로는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게 되죠. 아. 예, 그 정난정이 윤원영의 자결 5일 전에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고 그리고 윤원영도 5일 뒤에 자결을 하게 되는데 내외가 다 같이 예, 유배를 갔다가 예. 그러니까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유배를 갔다가 금부도사가 자신들에게 사약을 내리러 오는 줄 착각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뭐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내외가 그렇게 죽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비극적 말로가 생기게 된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계속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공적인 자리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 사람이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저 오만불손한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요 한덕수 이자가 대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자기가 나서면 그때부터 이제 위상이 마치 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는 왜 나오려고 하느냐. 자기가 내란의 주요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도 뭐 정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나를 탄압하네. 이런 명분 삼으려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과 야5당이 자신을 탄핵해 주길 바라는 거죠.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로는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김준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물론 나 탄핵시켜줘. 그러면 나 나가가지고 후보로 뛸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지명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저렇게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하고 광주, 울산 다니면서 지금 대선 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또 미국 가서 누구 뭐 만나니 어쩌니 저거 하고 그러는데 탄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음 주 안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덕수라고 하는 이 무능한 관료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휘말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아수라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헌법 위반을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빠르게 탄핵 보고를 하고 법사위에서 탄핵 발의를 마치고 다음 주 안에 본회의 열어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도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찌됐든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지금 나 대선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한덕수 대행을 놔둡니까? 왜냐하면 대선 공정한 관리하라고 둔 거 아닙니까? 심판으로. 근데 심판이 지금 아차하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나중에 그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도 공정한 대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의 저런 오만한 행동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은 뭐 역지사지 이야기인데 한덕수에 대한 뭐 정치적 이야기가 좀 중심이 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아니, 현재는 이제 제2당인데 국민의힘이 예. 제2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러네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선 경선에 참여하든 말든 그건 공당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도 아닌데. 그런데 구직이 나가서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은 내 마음은 한덕수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진배 없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이 경선을 끝내고 나서 무소속인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 다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것이죠. 아니, 계속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활동해 왔던 사람들한테 한 번도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한덕수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겠다? 후보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당원들은 원내대표를 탄핵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인 정당인 거죠. 지금요, 아까 공정한 대선 관리 이야기 하셨는데, 이 공정하지가 않은 게 일단 지금 어제도 경찰이 그 관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철수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한덕수가 하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김성훈이도 지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김성훈이 경호차장으로서 강력하게 저지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란 수계를 방어해왔던 자가 지금도 경호실에서 계속 행세를 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실 안에 있었던 그 압수수색 하는 것을 방해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가 당연히 업무 정지 명령 내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직 해임을 하거나 업무 정지를 하거나 해서 관리 내각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그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듯이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에 불과한 한덕수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한덕수 탄핵에 혹시라도 이제 좀 신중하다고 그럴까? 반대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지금 저걸 한덕수가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까? 뭐 그런 논리가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저거 놔두면은요, 아니 고름이 살됩니까? 예, 고름은 맞습니다. 짜내야지요. 네. 나중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아니 김 의원님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죠. 그런 짓을 하는 자입니다. 예, 예. 나중에 또 어떤 짓을 하면서 민주당이 아이고야 뒤통수 잡을지 몰라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관세협정에 무조건 트럼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까 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빨리 다음 주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또 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수위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급박한데 한덕수 저자가 저대로 있으면 나중에 내각 구성하는데도 애먹을 수 있어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국무총리 없는데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티고 안 하고 그러면은 하염없이 내각 구성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현재 잘못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로 이름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조직 개편을 새롭게 새 정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발동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비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제대로 된 걸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반드시 당장 다음 주 안에 탄핵되어야 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 혹시 이제 김준혁 의원님은 어떤 일을 주로 맡게 되십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공개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 뭔가 뭐 비밀 부대입니까? 아니 비밀 부대라기보다 뭐 저는 주로 이제 정책 예. 관련된 내용을 주로 좀 많이 맡아왔었고요. 아마 공개적으로 하자면은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이 부분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그 저희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의 그 기본교육 분과장을 좀 맡고 있고 성장혁신위원회에서 혁신 인재 양성위원장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지금 충실하고 있고 제가 그 우리 당의 4050 당의 가장 중심이 이제 40대 50대거든요. 예. 4050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4050 조직이 이번 대선에 크게 역할하는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당내 문화예술계 쪽에 오랫동안 함께 왔던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이상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 이렇게 함께 통합하고 또 그들이 이 대선 우리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경선에서 확정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데 아마 제가 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큰 역할 기대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순회 경선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차분하고요. 또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뭐 너무 명확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경선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전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예. 김동연 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주변에서 이 경선 룰이 좀 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경선 참여하지 말자라고 한 아마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가 아니 당원들이 원하는 경선 룰인데 그것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또 감사 문자도 보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뭐 가장 가까운 인물로 많이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최소한 세 분이라도 같이 경선하시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선 이후에 다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더 적극적인 대선 승리의 역할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회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거의 의견이 좀 모아진 내용입니까? 상당수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추진해왔던 행정수도의 이전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행정수도 관련해서 역사적인 이제 그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안에 양경체제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양경체제. 예, 두 개의 수도를 둔다는 겁니다. 양경. 예. 아. 경조가 양경체제를 추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창덕궁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한양을 수도로 두고 또 수원을 상왕의 수도, 주상의 수도와 상왕의 수도. 그러니까 정조는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의 수도를 두고 본인이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양경 체제론을 이제 가동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내용을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이유로 이런 두 개의 수도를 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고려시대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경을 중경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 지금의 서울을 남경이라고 하고 또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 개의 수도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이런 수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맡게 했고 지금도 역시 국가 전체를 갖다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서울을 금융의 중심 그리고 이 세종을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두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공약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 체제라는 게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장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마무리 좀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월요일 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 정책 제안을 좀 몇 가지 좀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실용 아니겠습니까? 뭐 무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타파하고 현재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제 용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산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그 안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고 근데 용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청와대 부분을 빠르게 정비를 하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금방 정비하고 그래서 보안 문제 다시 좀 정비하면 청와대로 이전해서 아마 운영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세종시 관련해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시는 동안에 국회 제2국회를 세종시에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마 올해 말에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22대 때는 아마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23대부터는 완벽하게 세종에서 국회를 개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대안일 것 같군요. 그럼요. 아니 뭐 실용적인 사람이 그런 장소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무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풍수 이런 거 다 그런 건 다 말장난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용산으로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앞마당에 묻었다는 흉관이라든지 이런 주술과 관련된 거, 무속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파헤치고 밝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어디에 묻었는지 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걸 조치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정비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5당, 이제는 야오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당, 야당이 없고. 그렇죠. 민주진영 5당이 일단 단일 대오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 네. 지금 이제 다른 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다 후보는 안 내기로 했습니까? 사회민주당하고 기본소득당은 이제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요. 예. 낼 여건도 또 쉽지는 않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진보당의 현재 대표와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은 후보를 안 내고
민주진영의 단일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부 당원들 중에 대선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현 당대표 또 윤종호 원내대표는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윤종호 원내대표님하고 같이 좀 식사하면서 또 말씀도 좀 들어봤고요. 그날 저희가 이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 5당의 연합 모임이고요. 유일한 연합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또 안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호 원내대표, 또 저희 당 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좀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단일하게 이번 정권 교체를 함께 한다. 확실한 연대를 한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연대 속에서 새로운 민주 정부 만들고 사회 대개혁 함께 한다. 우리끼리는 아주 강력한 연대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민주 5당의 연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말 속에서 저한테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가장 닮은 자로 윤원용 꼽아가지고 그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됐는데요. 어떠세요? 김준혁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제가 볼 때는 이제 8명으로 지금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4명으로 이제 축소하는데 4명 안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면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전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4명 안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임 당원들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의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결이 안 된 후보가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자면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는 좀 떳떳할 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과연 지지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동훈은 영남 세력들한테는 배신자로 찍혀있기 때문에 4명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경선의 최종 승리자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본인이 뭐 턱걸이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설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윤석열의 후광을 막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가 한덕수한테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속에서는 누가 정치적으로 가장 노회한 사람이냐? 저는 국민의힘은 이 철저하게 노회한 자가 차기 당대표를 맡기 위한 그런 그 경선이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선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음 당대표를 획득해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독하게 먹은 홍준표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으로 바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국민의힘 후보 역학 관계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 참 제가 국회 들어가실 때 열렬히 박수치고 성원하고 그랬는데 아주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빠르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정치인의 길로. 아유,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죠. 다 우리 백운기 선생님께서 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세요. 이은주 님이 정어리 TV 창단 멤버이자 패널이신 김준혁 의원님은 꼭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의원님이십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후원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아직 부족합니까? 예, 뭐. 후원 계좌 안 가져오셨어요? 예, 뭐. 앞으로는 그거 올 때 좀 같이 좀 띄워줍시다. 아. 예, 김준혁 의원님도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오늘 역지사지 감사합니다. 예.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주 뒤에 뵙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셔도 꼭 오세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한 역지사지였습니다.